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어제 이제 했던 거 한번 쭉 리뷰를 좀 해봅시다. 어제 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 교육과 평등부터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325페이지에. 그래서, 이 교육과 평등, 이 세 번째 챕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 기회균등, 교육의 평등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별이나 인종, 계층 관계없이 자신이 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그 기회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 평등, 교육 기회균등이라고 했고, 교육 평등 간의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 이제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었어요. 기회의 평등이 다시 두 가지로 허용 평등과 보장 평등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허용 평등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교육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신분이나 뭐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입학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보장평등이었죠. 그래서 보장평등은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상의무교육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과정의 평등. 과정의 평등은 이제 교육의 어떤 시설이나 교사의 질, 교육 과정, 이런 교육 조건이 학교 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거의 대표가 바로 이 고교평준화 제도가 대표적인 예였다. 근데 이 과정평등은 콜맨 보고서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결과의 평등, 다른 말로 보상평등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최저 수준, 최저 목표라는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즉, 이 보상평등의 가장 핵심은 불우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학습부지나 보충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빈민층 자제들에게 뭐 보상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배웠던 기억나실 겁니다. 자, 교육 격차가 왜 생기는가 관련해서 왜 문화 환경 결핍론과 그다음에 그 교사의 기대 효과 요 두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화 환경과 관련해서는 문화 실조론, 문화 다원론, 그다음에 콜맨의 사회자본 이론 배웠어요. 그래서 문화 실조론에 의하면은 교육 격차는 아이들의 어떤 문화적 결핍이 그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그 해결 방법은 보상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문화 실조론은 이제 어떤 비판을 받았는가? 이들이 주장하는 문화가 백인들의 중산층 문화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난 게 문화 다원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화는 우열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는 너무 그 기존의 학교에서 교육에서 그런 백인들의 중산층 문화만 가르친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해결 방법은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면 된다. 중산층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의 문화도 가르치고, 백인들의 문화가 아니라 흑인들의 문화도 가르치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입장이 문화 다원론. 저 콜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배경이 네 가지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간 자본, 경제 자본, 사회 자본, 그다음에 문화 자본까지.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사회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사회 자본은 관계에 관한 것으로 가정 안의 사회 자본, 가정 밖의 사회 자본 둘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 안의 사회 자본은 가족 안의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이런 거라면, 가족 밖의 사회 자본은 우리 가족과 외부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어떤 이웃과 어울려 다니는가, 어떤 모임에 참가하는가,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데, 이런 특히 이 사회자본이 뒷받침돼 줘야만 나머지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아무리 인간자본, 경제자본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도 이 사회자본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홀맨이었고, 자, 교사의 기대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머튼의 자기충족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예언이 나타나면 그것이 실현이 된다라는 건데, 이런 자기충족 예언을 이제 교육학적으로 증명한 게 바로 피그말리온 현상,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의 결론은 이제 교사의 높은 기대가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고, 바로 그 결과는 이제 하루층일수록, 그 다음에 저학년일수록,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중간 정도인 아이들에게 더 이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그리브스의 유형화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하그리브스가
의하면 교사가 아이들 범주화, 유형화하는 과정이 이제 모색 단계, 명료화 단계, 공고화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사회학에서 관련된 내용을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행정으로 들어가서 교육행정의 기초로 뭐 성격, 원리, 정의 이런 것들 배웠는데 교육행정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조건정비론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행정이란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제 조건을 정비하고 확립하는 수단적인 활동이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단 나머지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원리들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비해서 이제 2장 행정학 이론을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고전 이론 쪽이죠. 그래서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이 교육 행정은 이런 고전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기계처럼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간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봤던 것이 테일러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 관리의 원리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관리론의 이제 장점은 이제 처음으로 조직과 인간을 좀 과학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해서 인간의 작업에 능률하게 하고자 했던 거, 이건 좋은데.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인간성을 배제하고 이제 심리사회적 요소 이런 것들을 배제한 거,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과학적 관리론을 교육학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보빗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빗 같은 경우는 교육에서 이제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원리를 제시를 했었죠. 35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럼 뭐 교육 시설은 모두 다 동시에 활용을 하라든가, 그 다음에 능률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선 교직원의 수는 최소로 감축을 하라든가, 그 다음에 뭐 행정관은 행정만 맡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맡고 이렇게 분업을 하라든가, 이런 식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학으로 도입해서 낭비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 보빗이었다. 근데 이제 교육에 이런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교과 가르치는 일은 표준화시키기가 곤란한데 그걸 표준화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은 아무래도 인간의 감정, 정서, 심리 이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거 문제다라고 배웠었죠. 자, 행정관리론과 관련해서는 페이올의 산업관리론, 이거에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페이올은 노동자보단 관리자에 주목하면서, 자, 관리자가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어떤 과정,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다? 조정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페이올이었고, 그 다음에 관료제론. 예, 관료제론 시험에 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개념은 계층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합법적인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의 조직을 이제 관료제다라고 베버는 이야기를 했어요. 관료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상적 관료제, 관료제가 잘 운영이 된다면 이상적 관료제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는데 이게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분업과 전문화. 이게 순기능으로는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지만 역기능으로는 권태감이 누적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몰 인정성. 순기능으로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 증진이 될 수가 있는데 역기능으로는 사기가 저하가 되고, 권위의 위계를 강조하는 것은 순기능으로는 이제 업무에 있어서의 수능, 원활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는 좋은데 목표 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을 지향하는 것은 이제 동기를 유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으로는 실적과 연봉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학교는 관료제적인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관료제적이지 않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업과 관련해서 교사의 어떤 그 자율 재량권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전혀 관료제적이지 않은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관료제적인 특징과 관료제적이지 않은, 즉 전문적인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뭐 전문적 관료제다, 혹은 뭐 이중 조직이다, 혹은 이완 결합 체제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학교 조직의 특징은 나중에 뒤에 가면 조직론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내용을 쭉 복습을 했던 부분이고요.